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81쪽에 있는 3-2-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네,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좀 힘드네요. 그죠? 오늘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3.1운동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었고 3.1운동의 영향과 의의에서도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이 본격화됐다는 내용이나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점, 중국의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저하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구심점을 역할을 하기 위한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속속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에 러시아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그리고 19년 4월에는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가,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각각 수립됐습니다. 문제는 각 단체들이 모두 다 만들면서 긴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 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겹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세 개로 나뉠 필요가 없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독립운동에 더 참여하기 좋다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로 합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게 돼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되찾자라고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도 있었고요. 아니면 일본과 무장투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합쳐지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일단 그 결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한성정부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여기가 바로 정통성이다 라고 하고, 이 한성정부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합쳐지는 것으로 통합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가 문제였는데, 위치를 한반도 북부 만주나 연해주에 두고 무장투쟁에 좀 더 주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바로 프랑스 조계, 여기 조계라는 뜻은 그 나라의 중국에 있는 땅이지만 프랑스에게 빌려준 땅이에요. 그래서 중국 땅이지만 사실상 프랑스 영토라고 봐야 될 땅입니다. 이 상하이에 프랑스 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교할 때도 유리하고 일본의 공격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 끝에 결국 위치는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수립하고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로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1919년 9월에 통합정부가 수립됩니다. 체제는 대통령제를 추구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각각 나타나게 되게 돼요. 자, 학습지 중간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를 상하이에 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써놨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외교 활동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원칙하에서 설립이 되는가? 먼저 기본 원칙은 민주공화제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습지 중간에 자료를 넣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헌장이에요. 그래서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30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에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계승케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민주공화제로 한다.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그래서 아래 보면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고 선포한 임시헌장인데, 이 헌법의 특징은 3.1 독립 정신과 그리고 한성정부의 계승, 삼균주의,
국민 주권, 자유권 보장, 삼권 분립제도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를 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삼권 분립 얘기 나왔으니까 세 개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는데 입법부로는 임시의정원이 그리고 행정부로는 국무원이 그리고 사법부로는 법원이 각각 설립돼서 삼권 분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이라는 말만 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희를 선출했다고 아까 앞서 얘기했고 임시정부는 이념과 민족운동을 방법을 달리는 여러 세력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가 있던 대표적인 외교를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이동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무장투쟁을 추진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할 때 이동희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건어패를 이상설과 함께 만들었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교과서 보면 181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김구도 보이고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념과 민족운동 방법이 다른 사람도 함께 모였다는 점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되거든요. 만약 이 사진이 일본에게 일제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진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모였던 임시정부인데 일단 가장 큰 한계는 이제 외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하이에 위치해 있고 상하이가 국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구가 설치되는데 하나는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지방행정기구인 연통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는 통신기관이 있는데 교통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연통제에 관련된 역사 채널이 있어서 보고 싶은데 이거 중간에 영상을 틀면 이게 또 영상 제작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통제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역사 채널에 연통제 관련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통제 교통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외교 활동으로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일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서 설치했던 구미위원부를 볼 수 있고요. 이승만 등은 워싱턴 회의에서 독립 요구서를 제출했던 모습도 역시 외교 활동의 일환이었고 이동희와 김규식 등은 모스크바의 극동 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도 역시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활동으로는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했던 일이나 의연금 모금 또는 만주의 설호군 정서와 북로군 정서 등과도 연결을 했었고 신문을 발행하는데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같은 이름의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 개화기 때 있었던 서재필의 독립신문과 명칭은 같지만 다른 신문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한일 관계의 사료집을 발견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근거를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보인다는 점이죠.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 초반부에는 이때 큰 활약을 보이고 뒤로 가면은 나중에 1940년대 다시
부활해서 막 활동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펼쳐질 겁니다. 192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겪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와의 소식 및 국내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관이었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경찰에 발각이 돼서 결국 붕괴가 됩니다. 연통제 교통국이 없다는 것은 정보 및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라는 뜻이고, 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된 활동이 외교 활동이었는데 각 강대국들은 이제는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 활동도 잘 펼쳐지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독립운동 방법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 외교를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중에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상당은 사회주의,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계열 간의 다툼도 이념과 연결돼서 서로 간에 이제 분화되는 모습, 다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불을 끼얹었던 사건이 바로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이 보냈던 위임 통치 청원서예요. 무장 투쟁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통치해달라고 하는 요청서예요. 특히 누가 크게 분노하냐면 무장투쟁론자의 대표였던 신채호의 경우에는 이승만을 누구에 빗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일 매국노 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완용에게 비유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지만 이승만은 이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와이에 있던 박용만과 함께, 그러니까 둘 다 무장 투쟁론자였거든요. 이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는 지금 사료 읽기를 넣어놨는데 우리 교과서요 182쪽에 있었어요. 뭐로 써있냐면 저희들은 연합국 열강이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가 붙긴 하지만 당분간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인 독립 어려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해주라 라고 하는 말인데,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온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다툼이 바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1923년 상하이에서 개최됐던 회의였고, 이 회의에서는 크게는 두 조직으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 형태의 단체를 만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가 완전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했던 창조파, 주로 무장 투쟁론자들이, 무장 투쟁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만 바꾸고 그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고 있었던 상징성은 버리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들을 개조파라고 부르고 주로 실력 양성론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 밖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기존 정부를 유지하자는 고수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파와 개조파 간의 다툼이 가장 치열했었고, 결국 창조파가
이대로라면 임시정부 안 된다 하고 먼저 이탈을 했고요. 임시정부에서 나갔고, 그러자 개조파도 임시정부를 이탈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1923년 이후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말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활동을 잘 못하게 돼요. 나중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창조파의 대부분과 개조파의 대부분이 나가게 되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승만이 문제였으니까 이승만을 탄핵해서 1925년 면직시켰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우리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개화기 시기 보면 민족운동가로서 대표적인 인물, 국혼을 강조했던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돼서 2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임시정부를 개편하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게 돼요. 나중에 국무위원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국무령제로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무령도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를 점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권한 자체 내에서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좀 떨어지게 돼요. 국무위원회 대표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사진으로 이승만의 젊은 시절 사진과 박은식의 사진, 그리고 이승만의 탄핵을 알리는 독립신문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한동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활약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183쪽 보면 주제탐구에서 지금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남아있는 있었던 주장들, 그래서 무장투쟁론과 실력 양선론, 그리고 외교론으로 각각 나눠볼 수 있는데, 외교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론부터 보면 일본과의 직접적 물리적 충돌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승만의 주장을 볼 수 있고요. 반면 무장투쟁론에서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길은 결국 무력으로 일본을 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를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동희의 주장. 마지막,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기, 자금, 병력 등을 확보하여 앞으로 있을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이나 경제면에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안창호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무장투쟁론과 실력 양성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등교 수업할 때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직 좀 시간을 봐야 되니까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토론할 수 있으니까 무장투쟁론의 주장과 실력 양성론의 주장을 조금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문항을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간고사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중간고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사실 3.1운동은 내용이 많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에 따라서 내용이 좀 조금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등교에서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